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사회학습 이론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중요한 요소, 그래서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으로서 어떤 행동을 모방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아동 발달의 이해 이론과 관련해서 동물 행동학 이론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서 학습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렌즈는 자연계의 서식지에서 여러 종의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서 생존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행동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각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은 새끼 새가 부화한 후 직후부터 어미를 따라다니는 행동으로 새끼가 어미 곁에 가까이 있음으로써 먹이를 얻을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은 생후 초기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일어나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 어미가 없으면 대신 어미를 닮은 대상의 각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1965년 로렌즈가 어미 거위가 낳은 알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집단의 알은 어미 거위가 부화하게 하고 다른 집단의 알은 부화하기에서 부화를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집단의 새끼 거위는 예측한 대로 부화 직후부터 어미 거위를 따라다녔고, 이제 부화하자마자 이제 그 연구한 학자인 로렌즈를 보게 된 두 번째 집단의 새끼 거위들은 로렌즈를 어미처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새끼 오리가 로렌즈를 엄마로 잘못 알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새끼 오리들은 로렌즈에게 각인이 되어서 이 각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물체에 애착을 형성하는 선천적 학습을 말한다라고 교재에서 사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렌즈는 각인되는 대상의 범위가 종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기러기 새끼는 움직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각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보트에도 각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물오리 새끼들은 로렌즈가 어떤 높이 이하로 몸을 구부리고 꽥꽥거리는 소리를 지를 때에만 그에게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각인의 적응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단으로 생활을 하고 출생 후 곧 움직이고 천적의 강한 압력에도 조류와 보유동물에게 각인은 강한 애착 기제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종에 있어서도 어미를 쫓아다니는 추종 반응의 신속한 형성은 새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새끼들로 하여금 도망가는 어미를 따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굉장한 그 각인의 적응 가치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아가 태어나서 자신을 돌보는 사람, 특히 어머니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애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울비는 아기의 애착 행동, 미소 짓기, 옹알이 하기, 잡기, 매달리기, 울기 등은 선천적인 사회적 신호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부모로 하여금 아기에게 접근해서 보살피고 상호작용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아기를 먹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자극과 애정을 기울이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적 유산의 일부로서 다른 영장류와도 공유하는 적응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애착 발달은 새끼 새에서 나타나는 각 인형 이제 형성이 되는데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이제 주 양육자는 어머니와의 장기간에 걸친
유대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울비 하면 애착. 이제 그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이런 애착이 형성되면서 신뢰감,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인간을 믿고 좋은 인성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그런 이제 애착이 형성되지 않고 버림받거나 외면받고 방치되고 방임되고 이러면 사회적인 문제아가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문제의 이제 이슈가 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 맥락에서 아동 발달의 다른 측면, 예를 들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 또래 간의 상호작용, 사회적 놀이, 인지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자극을 주었다고 합니다. 5번째, 생태학 이론을 살펴볼까요? 생태학 이론 하면 브롬펜 브로노의 이제 미시, 거시체계 뭐 이렇게 이제 거창하고 또 세분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브롬펜 브루노가 1979년에 인간 발달을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되게 좀 간략하게, 우리는 한 챕터로만 지금 달라서 굉장히 요약되고 정리돼서 조금 좀 난해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제 4학년 2학기라서 다른 학년이면 이 챕터 하나를 15주 동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챕터 하나에 지금 15주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에 뭐 어떤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외웠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막 이거를 막 시험에 내고 막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는 사실 지금 아동 권리와 복지에 대한 파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내용이 이제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부분은 막 굳이 시험에 내서 여러분은 다시 막 이런 거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로 나누고요. 이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짜 맞춘 듯 들어있는 한 세트의 러시아 인형이 이제 우리 교재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근접한 것에서부터 좀 더 광역의 것까지 5가지의 체계는 모두 한 수준 위의 체계에 담겨 있다라고 교재는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이제 미시체계냐 거시체계냐 이런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는 러시아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라는 인형의 사진을 이제 첨부해서 어렵게 설명을 좀 했네요. 광역의 것이냐 근접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브롬펜 브로너가 그의 이론에 생물학적 영향을 첨가함으로써 그의 이론은 생태학적 이론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태학적 환경적 영향이 그의 이론의 우세한 실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시체계는 아동의 근접 환경으로서 아동의 가족, 친구, 또 이웃, 학교, 이런 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의 발달에 관련이 있는 특성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또래 집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라든지 부모의 교육 수준, 교사의 정치적 신념들이 그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 체계는 미시 체계들 간의 상호 관계, 환경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체계들 간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아동의 발달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아동은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쉽다라는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동 발달은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학교, 교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제 발달론자들 사이에 이런 믿음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부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교육위원회, 대중매체, 직업체계,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문화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행동 유형이고요. 신념, 관습 등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은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시체계는 신념, 태도, 전통을 통해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거시체계는 일반적으로 다른 체계보다 더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 이혼의 첫 해에 최고조로 달았다가 딸보다 아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2년쯤 되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이제 안정을 되찾는 시기가 오고,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관련해서는 20, 30년 전에 비해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 갖기를 희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간 체계는 아동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론펜 브루너의 생태학적 이론은 환경적 맥락을 강조하고 역사적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 체계를 포함하지만 전생의 발달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죠. 전생의 발달을 크게 강조하는 생태학적 이론은 엘더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생애 이론을 정립을 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각기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환경에 노출되고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발달은 사회적 시간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출산 연령을 보더라도 오늘날의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위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많이 미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또 10대 임신 비율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이제 좀 성의 개방화, 또 이제 아이들의 그런 조숙한 부분들, 그래서 10대 임신은 대부분 사회적 시간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산모나 아기 모두에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 우조는 생애 이론의 주요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상호 우존에 대한 생애 이론이 우리의 인생은 일생 동안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그 외에 다른 사회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면, 결혼에 실패한 성인 자녀가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것은 부모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 세대 간의 문제가 되고, 또 부모 인생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중대한 결정 등으로 세대와 세대는 이제 연결된다라는 부분으로 엘더의 생애 이론을
설명드렸고요. 6번째로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아동 발달 이론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에는 이제 그 아동 발달 이론이 서구 문화의 산물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막그 서당에서 아이들이 그런 발달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논할 때 이렇게 염두에 두는 부분이 조금 많이 뒤처져 있었던 부분인데, 아동 발달의 맥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그 안에 담긴 가치 체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인간 발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 존중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면, 출생하지 않은 태아라 하더라도 잉태되는 순간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태교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했던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태교에서 시작해서 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이제 사랑과 헌신으로 돌봄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존중하고 교육에 정성을 다하고 또 정성, 희생, 존중, 관심, 이런 우리 전통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한 덕목을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상적 기반을 통해서 유교적 가치와 신념 체계에 두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문헌을 분석해보면, 아동은 성인에 비해 생각이 모자라고 지적으로 아직 판단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무한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기는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훈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무지몽매한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지몽매한 요즘 하다고 해서 애들을 집에서 다 가르치지는 않죠. 요즘 분위기는. 그래서 조선시대의 부모 자녀 관계는 사실 본능적, 정서적 애착 관계뿐만 아니라 육아의 자연관, 윤리관, 가족 제도 등으로 형성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관계였습니다. 즉 부모나 아동이 개개인의 위주의 존재가 아닌 가정이라는 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의 관계로 존재하고, 이는 서열이 존중되는 관계로 아동은 성인보다 낮은 존재로 봅니다. 또한 유교에, 이제 우리는 유교 문화에 많은 것들을 좀 가치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 윤리 중에 하나인 부자유친의 관계. 저는 예전에 이제 서당은 아니고 저기 사직동에 있는 향교를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자문이라든지 노노맹자 이런 것들을 방학 때 부자유친 하시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이러면서 그냥 의미 없이 막 외웠던 게 있는데, 그래서 태교에서 시작하여 10세 이전에 교육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였다라는 사실은 초기 아동교육에서는 엄격함보다는 자애로움이 더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하지요. 이후의 교육에서는 아버지가 참여함으로써 엄격함이라는 덕목이 강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모델인 엄부자모, 엄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그쵸? 엄부자모, 어머니의 자애로운 손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동시에 자녀의 잘못을 엄격하게 다루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불교의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인간 발달을 보면, 인간 발달관을 보면 불교에서 아동은
주체적 인격체라는 점에서 성인과 동일시합니다. 아동은 스스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우주관과 진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동은 수행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업을 개선하고 불성을 발휘하여 깨달음에도 도달할 수 있으나 아직 미혹함으로 1차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존재라라고 교재가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불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아동은 부모로부터의 유전과 현재의 환경, 또 아동의 의지와 상호작용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비록 유전과 지난 생의 업에 의한 어떤 결과로 탄생했을지라도 개인의 의지와 환경에 의해 앞으로의 발달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윤회와 그것의 고통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창하네요. 좀 거창하지만 그래도 좀 들어보세요.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또 재정립하고 정리해서 편하게 들어보시겠어요. 그쵸? 여기서 깨달음이란 자아 실현을 이룩하는 것으로 최상의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간을 생로병사로 인해 계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로 보고 윤회의 고통을 없앨 때만이 인간 발달의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초심자의 경우는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아동의 경우는 미성숙함으로 성인의 보호와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서 태아의 발생까지 좀 어렵게 소면 다겁다생 이렇게 했는데, 다겁다생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태아 때부터 보호하고 적절히 교육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평등주의적 이념이 팽배하면서 유교적 이념은 전 시대적인 유물로 간주되고 유교적 인간관도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 의식의 확산, 평등한 부모-자녀 관계로의 변화 등과 같은 현상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 선호 사상 있어요. 요즘은 이제 딸을 선호하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아들 키우면 며느리 좋은 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태워주고 아들 낳으면 며느리 좋은 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불교라든지 제사를 지내는 기독교 집안은 좀 그러지 않은데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평등 사상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지 부모의 관심이 인지 발달에만 집중되고 인간관계가 경시되면서 나타나는 왕따의 문제들은 이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교의 인간 발달관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나가고 부정적인 측면은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인간 발달관에 대한 대중적인 이유와 현대적 의미의 아동관을 이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